어린 시절 식물인간이 되어 그 누구도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거라던 한 여성이 있습니다. 한국의 피와 중국의 피를 물려받은 이 혼혈인 여성을 엄마로 보이는 한 여성이 끌어안고 울고 있는데요. 과연 이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태어난 쯔웨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태어난 중국인이지만 사실 저희 어머니는 한국인이십니다. 아버지는 재혼하면서 저희 어머니를 만나셨는데 어머니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중국에 여행을 왔다가 우연하게 저희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왜 어머니가 자식을 둘이나 있었던 저희 중국인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는지는 미스테리였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형제가 3명 있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혼인하기 전에 이미 아버지는 2명의 자녀가 있었고 저는 부모님이 결혼하신 뒤에 태어난 막내입니다. 중국에서의 삶은 저에게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국인 아버지와 형제들이 저와 어머니를 못살게 굴었기 때문이에요. 한국에 피가 섞여 있는 후진국 민족의 사람들이라면서 가족인데도 과시했고 아버지는 늘 어머니에게 밖에 나가 돈을 벌어오라며 강요했었죠. 오빠와 언니는 항상 저를 괴롭혔었고 심지어 때릴 때도 많았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항상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호해 주셔 방에서 울고 있는 저를 찾아와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셨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김없이 오빠 언니들의 폭력에 머리를 맞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날 이후로 기침이 심하게 나고 열이 나기 시작했었어요. 당연히 감기인 줄 알았지만 온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 의식도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안고 사방팔방 돌아다니며 병원을 다니셨지만 제가 의식을 잃어버리는 순간까지도 저희 아버지는 저를 한 번도 안고 병원에 가준 적이 없었죠. 오빠와 언니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저는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식물인간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병원 의사들도 저를 보고 가망이 없다며 저희 부모님과 형제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런데 식물인간 진단을 받고 병원 침실에 누워있던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아는 거냐고요. 부모님한테 들어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온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눈도 뜨지 못했으며 그 어떤 육체적 행동을 못했었지만 귀와 정신은 깨어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저에게 의식이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부모님들과 의사들의 대화를 모두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의사들이 저를 두고 식물인간의 가망이 없다는 말을 저희 부모님에게 할 때 분명 저는 소리쳐 아니라고 외쳤고 나는 의식이 있고 죽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저의 머릿속에서 되뇌였던 것뿐 의사들과 저희 부모님은 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던 거죠. 중국인 아버지는 부쩍 병원을 자주 들락날락거리시며 바쁜 것 같았어요. 생전 저에게 신경도 쓰지 않았던 아버지가 왜 이렇게 병원을 들락날락거리는 건지 그 속을 알 수는 없었지만 어느 날 밤에 저는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병실에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어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에게 이미 병원에서 가망도 없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그냥 주사를 맞춰 완전히 보내주자는 말을 하고 있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사망 신고를 받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큰 돈을 받을 수 있다면서 저희 어머니에게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분명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 취급하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의 말을 듣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면서 우리 딸은 아직 살아있고 분명 다시 의식을 찾을 거라며 절대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아버지를 보고 병원에서 나가라고 했었어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는데요. 부모님이 모두 계시지 않을 때 형제들이 병원에 왔던 적이 있었어요. 대체 병원에서 뭘 하는지 분주한 소리들이 들렸었고 이내 오빠와 언니의 음성에 저는 정말 피눈물을 흘렸었는데요. 언니는 누워있는 제 다리 위에 그냥 걸터 앉아서는 얘가 병원에 있으니까 놀릴 사람도 없고 짜증난다며
어떻게 눈 떠서도 밉상이고 죽어가면서도 밉상이냐며 저를 비하했습니다. 그 말에 옆에 있던 오빠는 쯔웨이는 한국 피가 섞여 있잖아. 한국인들은 원래 태어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구상의 민폐라면서 조롱하며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저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오빠가 야 쯔웨이 옷 벗겨서 알몸 사진 찍어서 친구들한테 팔까라는 말이었어요. 언니는 그 말에 돈도 벌고 재미있겠네라며 언니와 오빠는 제 옷을 벗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불과 옷들이 벗겨지는 사부작대는 소리들이 들렸고 이내 카메라 촬영음이 연신해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 촬영음 뒤로 형제들의 목소리에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끼며 당장이라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언니가 오빠한테 이러는 거였죠. 오빠 쯔웨이랑 한번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비디오 찍겠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알몸 사진을 찍는 것도 모자라 저를 상대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를 회상하면 죽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아무리 한국인 피를 가진 배달은 형제라고 해도 엄연히 가족상 막내 동생인데 오빠와 언니는 저를 형제로 생각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하지 말라고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그들에게 들리지 않았고 저는 정말 너무 치욕스러운 상황에 입을 움직일 수 있다면 혀라도 깨물어 당장이라도 죽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어머니가 병실로 들어왔었습니다. 오빠와 언니의 행동을 보게 된 어머니는 지금 뭐 하는 짓들이냐며 오빠와 언니를 향해 분노의 소리를 쳤고 오빠의 뺨이라도 때린 듯 철썩하는 소리가 들렸죠. 그런데 어머니에게 뺨을 맞은 오빠는 엄마를 향해 당신이 뭔데? 자기를 때리냐면서 대들었고 어머니는 황당한 오빠와 언니의 하극상에 어떻게 하나뿐인 동생을 상대로 이런 몹쓸 짓을 하는 거냐면서 혼내기 시작했지만 그 소리에 오빠는 자신은 당신 같은 엄마를 둔 적 없고 당신과 나는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면서 엄마 행세를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대드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옆에 있던 언니는 엄마를 향해 한국인 주제에 중국에 와서 빌부터 살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면서 뭐라고 했었는데요. 엄마는 화가 나셨는지 언니마저 뺨을 때린 듯 하지만 이후 어머니는 큰 봉변을 당하고 마시는데요. 바로 아버지가 병실로 들어오셨던 거예요. 언니의 뺨을 때리는 모습을 보게 된 아버지가 지금 뭐 하는 거냐면서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을 왜 때리냐며 엄마를 때리시는 소리가 들렸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폭행에 나오는 비명을 참으시며 신음하고 계셨어요. 병원 관계자들이 병실에 들어와 상황은 마무리될 수 있어. 아버지는 자신들을 말렸던 의사를 향해 병실에 누워있는 자신의 막내 딸에게 이제 하늘로 갈 수 있게 주사를 놔달라고 했었는데요. 엄마는 그 소리를 듣고 자신이 딸을 데리고 이 지긋지긋한 중국을 떠날 거라며 내 딸을 털끝이라도 건들면 가만두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치셨어요. 그날 밤 엄마는 제 손을 잡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언제 깨어나게 될지도 모르는 저의 손을 잡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엄마가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당장이라도 일어나 엄마를 안아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몸은 제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죠. 마음속으로 엄마의 음성을 들으며 얼마나 저도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병실에 누군가 들어온 듯 했어요. 병원 간호사였는데 울고 계시는 엄마에게 간호사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분이시죠? 라면서 자신도 사실 조선족이라면서 한국의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지인이 있는데 괜찮으시다면 그쪽으로 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다는 말이었어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한국으로 딸과 함께 떠나고 싶다고 간호사에게 말했고 한시라도 지체하면 아마 애아빠가 보험금을 타먹을 속셈에 주사를 놓을 것 같다며 불안해하셨는데요. 저희는 온갖 수모를 겪었던 중국을 떠날 수 있었어요. 병원을 나갈 수 있게 퇴원 수속까지 간호사분이 의사분에게 말해 나올 수 있었는데 간호사분은 휠체어에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장치를 해뒀으니 공항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면 비행기에 오르실 수 있을 거라고 해줬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가는 길은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저는 비행기에 오를 때까지 3번 땅에 넘어졌었죠.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상황 하나하나 어머니가 움직이지 못하는 저를 케어하셨어야 했었기 때문이에요. 누구 하나 저희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고 공항에서 저를 케어하고 계시던 어머니의 가방을 훔쳐 달아나는 중국인 때문에 한바탕 소동까지 있었어야 했습니다. 엄마는 가방을 훔친 강도를 향해 소리쳤고 결국 공항에 있던 공안들에게 붙잡혀 엄마는 가방을 되찾을 수 있기는 했지만 어머니가 지금 혼자서 얼마나 힘든 여정을 하고 계신 걸까라는 생각이 드니 어머니에게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기만 했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도착한 저희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믿을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었는데요. 한국에 도착한 저희를 마중하기 위해서 한국의 병원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고 병원 담당자들은 저를 안전하게 병원 승합차로 옮겼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한국의 병원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태어나서 아프기 전까지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름만 들었지 전혀 아는 게 없었어요. 우리 엄마가 태어난 나라라는 정도만 아는 게 다였죠. 중국에서는 한국을 볼 수 있는 미디어 자체가 거의 전무하거든요. 제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어머니와 함께 겨우 이동할 수 있었던 건 중국에서 전혀 가망이 없다고 했던 저를 포기하지 않고 살리겠다는 엄마의 사랑과 저희를 한국으로 올 수 있게 도움을 주었던 조선족 간호사 덕분이었습니다. 한국 병원에서는 저의 상태를 진단하시고는 어머니에게 제가 뇌사 상태가 아니며 식물인간 상태도 사실은 아닌 것 같다는 말을 하셨는데요. 의사분의 음성을 귀로 듣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저는 맞다고, 나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마음속으로 외쳤었어요. 한국의 의료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히는 최강국이었는데 최신식 뇌스캔 기구로 한국 병원에서는 저를 정밀 진단했고 저의 뇌 상태가 정상이라는 걸 발견해버린 겁니다. 의사는 어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소리에 엄마는 의사의 말을 듣자마자 오열을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니 크게 우셨었습니다. 무슨 말이었냐면 한국 의사분은 아마 지금 따님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지만 아마 소리도 들을 수 있었을 거고 머릿속으로 생각도 할 수 있는 상태였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몸을 움직이거나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표현하지 못했을 거라는 말을 했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때 의사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2가지 감정이 겹치면서 많이 힘들었다고 하셨었어요. 엄마는 중국에서 중국인 아빠가 했던 충격적인 이야기들과 오빠와 언니가 저에게 했었던 몹쓸 행동들을 다 제가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지셨다고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딸이 뇌사 상태가 아니라는 말에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왔다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한국의 병원은 저를 세심하게 관리해줬고 어머니도 제가 분명 깨어날 수 있을 거라는 작은 희망 하나로 저를 보살펴주었던 노력에 저는 식물인간이 된 지 4년 만에 기적적으로 깨어날 수 있었어요. 눈을 다시 떴을 때 제 앞에는 희미하게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고 침대에 엎드려 곤히 잠든 엄마의 모습을 보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었어요. 정신이 깨어나 눈을 떴지만 아직 몸을 마음껏 움직일 수 없었고 입에서 말도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몸의 감각이 돌아오면서 2 손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었고 저의 인기척에 엄마는 일어나셔서 저를 보곤 깜짝 놀라셨었어요. 저의 이름을 부르며 이제 깨어난 거냐면서 소리치며 펑펑 우시기 시작했었는데 그 소리에 한국 병원 관계자들이 병실로 찾아 들어왔고 간호사와 의사분은 저의 상태를 체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분은 저희 어머니에게 기적이 일어났네요.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따님은 이제 정말 깨어나셨어요. 라면서 저를 진찰해 주셨어요. 시간이 흐르고 제가 4년간 식물인간으로 지내야 했던 병명을 한국 의사분들은 찾아내셨는데요.
록트인 신드롬이라는 희귀병으로 발현되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명확하지 않는 병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 록트인 신드롬이라는 희귀병은 의식은 멀쩡하지만 몸은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는 질병으로 아주 희귀한 증상을 가진 질병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희귀한 증상 때문에 일반 의사들이 뇌사 상태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것으로 오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뇌신경 연결 부위의 치명적인 손상으로 갑작스럽게 발현되는데 놀랍게도 저는 스스로 뇌신경이 자라서 끊어졌던 신경 부위가 다시 연결된 것 같다며 한국 의사분들도 이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해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끝까지 딸을 포기하지 않았던 어머님의 노력과 고생하는 어머님을 위해 반드시 깨어나겠다는 의지를 가졌던 따님의 강한 정신이 이런 기적을 만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4년 동안 병원 침대에 누워만 있었기에 다리의 근력이 모두 사라져 거의 걷지 못하는 수준이었어요. 일부 의사분들도 완벽하게 예전처럼 자유롭게 걷고 뛰고 할 수 있게 될지는 사실 미지수라는 말씀을 하시더니 하지만 세상에 불가능한 것은 없다며 반드시 우리 의료진이 제가 걸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노력하겠다는 너무 든든하고 책임 있는 말씀을 하셔서 저와 어머니는 무한하게 감사할 뿐이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한국의 한 병원 의사분이 오늘은 병원을 나가 외출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와 엄마는 병원을 외출한다는 소리에 혹시 내가 잘못되는 건가 하면서 오해를 하게 되었었어요. 저와 엄마가 걱정하는 표정을 짓자 병원 의사분은 외부에서 재활치료를 하려고 하는 거라면서 웃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난생 처음 깨어난 정신으로 재활치료를 위해 가면서 한국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엄마도 저를 케어하느라고 병원 밖을 나가지 않았던 터라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오기 전의 모습과 많이 바뀐 한국의 도시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도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들과 발전된 현대 도시들을 보면서 엄마의 어깨 기대에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저희가 도착한 곳은 수영장처럼 물이 있는 재활센터였어요. 저의 다리의 감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물속에서 재활을 시작했던 건데요. 병원 의사부은 물속에서 체중을 분산시켜 관절을 보호하고 물의 저항력으로 근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큰 운동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었어요. 이걸 수중 도수 치료라고 부르는데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물에서 도수 치료를 시작하면 교감신경 억제와 근이완, 혈액순환 통증, 경감 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이 재활치료법을 이용해 다리의 감각을 다시 찾는 노력을 할 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재활 프로그램은 적중했고 저는 수개월의 재활 운동 덕에 휠체어에서 일어나 두 발로 걸을 수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병원 의사들도 저를 보고 박수 쳐줬고 엄마도 제가 걷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우셨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저는 가산 디지털 단지에 있는 한 마케팅 회사에서 웹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병원에서 만났던 한 의사분의 소개로 한국인과 재혼하시게 되셨죠. 또한 쯔웨이라는 중국 이름에서 김다희라는 한국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은 한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의 부모님과 함께 한국인 딸로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어머니에게 이런 걸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왜 이렇게 훌륭하고 멋진 한국과 한국 사람들을 놔두고 중국까지 가서 그런 중국 남자와 결혼까지 하게 된 거냐는 물음이었어요. 그러나 엄마는 한참을 말 못하시다가 이내 저에게 너무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엄마의 말씀에 정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직장을 다니던 20대 때 중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했었는데요. 당시에 중국에 대해서 잘 몰랐던 엄마는 한국에서처럼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 화장실을 다녀온 적이 있었다더라고요. 하지만 바로 옆 의자에 가방과 소지품을 그냥 두고 화장실을 갔던 것 때문에 엄마는 가방을 통째로 잃어버리고 만 것이었어요. 심지어 가방에는
휴대폰과 쇼핑할 때 필요할까봐 여권까지 들어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대요. 중국말도 할 줄 몰랐기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고 주머니에 돈도 한 푼 없었으며 무엇보다 휴대폰마저 없었기 때문에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어떻게 해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하게 그때 중국인 아버지가 엄마에게 도움을 주게 되었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엄마를 도와주겠다고 하시면서도 하루 이틀 시간이 지체되었고 한국에 연락을 할 수 있게 전화를 빌려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중국인 아버지는 절대 휴대폰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유일하게 한국말을 할 줄 알았던 중국인이었어서 어쩔 수 없이 중국인 아버지가 마련해 준 곳에서 며칠을 보내야 했는데 중국인 아버지는 밤마다 엄마를 겁탈했고 그러다 저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손을 덜덜 떠셨는데요. 저는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어서 손을 떠는 엄마의 손을 두 손으로 포개고 엄마를 안아주었습니다. 얼마나 한국이 그리웠을까요? 얼마나 중국을 벗어나고 싶었을까요? 벗어날 수 있는 기회도 분명 있었을 텐데 제가 퇴원하는 바람에 저를 지키기 위해서 그 형편없는 중국에서 얼마나 고된 삶을 사셨을까 생각하니 정말 심장이 요동치고 알 수 없는 분노가 오르면서 가슴속에서 울분이 터질 듯 아파왔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살았고 저의 한국인 새아버지는 정말 다정한 모습으로 저와 엄마를 아껴주었어요. 이후 동생들이 태어났지만 지난 중국에서처럼 배달은 자식이라고 면박을 당하거나 외면당할 줄 알았는데 한국인 아버지는 절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동생들이 저에게 장난을 치거나 하면 어디 언니한테 동생들이 까불면 되는 거냐면서 동생들을 혼내실 정도였죠.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의사인 아버지는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고 저도 회사에서 벗어나 개인 마케팅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개인적으로도 여유가 있었던 날이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중국에를 다녀오겠다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소리에 어머니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며 절대 중국에 못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만도 하죠. 어머니가 젊은 시절 중국에 갔다 가방을 돈 안 맞고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저도 잘 아니까요. 하지만 꼭 다녀오고 싶었어요. 저와 어머니에게 못되게 굴었던 그 중국인 아버지와 아니 그 중국인 남자와 그 아들과 딸을 보기 위해서였죠. 어머니의 만류에도 저는 홀로 중국을 가게 되었고 한국에서 지내다 중국을 다시 찾아가니 대체 이게 나라인지 싶을 정도로 지저분하고 형편없었습니다. 저와 어머니가 살았던 동네를 들어서고 중국집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저 멀리에서 중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오빠와 언니가 보였었죠. 그 모습을 보는데 끓어오르는 분노에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참을 중국인 아버지와 오빠 언니를 보고 그 자리에서 뒤돌아 다시 그날로 한국으로 와버렸었어요. 왜냐하면 그 중국인 오빠와 언니는 친구들로 보이는 사람들과 합세하여 중국인 아버지를 상대로 폭하고 있었는데요. 오빠는 중국인 아버지에게 아빠면 자식에게 돈을 가져다 줘야지 왜 돈을 안 주냐며 아버지를 상대로 욕설을 하고 구타하고 있던 거였고 아버지는 반격 한번 못 해보고 자식에게 얻어맞으면서 길에 쓰러지기 바빴죠. 그런 모습을 보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이런 나라고 원래 이런 사람들이구나. 저는 엮이고 싶지도 않았고 그들의 삶을 보니 제가 뭘 하지 않아도 알아서들 망가질 것 같더라고요. 아니 어쩌면 이미 망가진 것일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 그날 저녁 집 앞에 있는 삼겹살집에서 저희는 외식을 했었어요. 제 앞에 아버지는 상추에 삼겹살을 넣어 엄마를 위해 싸주고 있었고 엄마는 동생이 고기를 먹을 수 있게 가위로 잘게 썰어주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휴대폰에 있는 동화를 보면서 웃고 있었는데요. 가만히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국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